2024년 4월 22일 국회직 8급 시험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는 내가 이제 해설지하고 정답을 다 나눠드렸죠? 요거 이제 풀이 강의 할 건데 시간이 좀 촉박해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분 남짓밖에 좀 주어진 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회직은 아시겠지만은 8급은 선택지 5개 오지선다고요. 그 다음에 25문제예요. 뭐 문제, 국회직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따로 촬영해서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직접 강의 중에 이제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아마 학원 홈페이지에는 그냥 그대로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아마 따로 있을 테니 또 보실 분들은 따로 보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얘기 언급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두 가지 언급해야지.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거예요. 다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50분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여기 해설지를 다 제공해 드렸거든요. 해설지를 다 제공해 드렸으니 해설지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솔직히 내가 설명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도 하지만 비문학 중에서 뭐 비판하기,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은 해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오히려 말을 좀 아끼고 해설지로 대신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유도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물론 궁금하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해설지를 충분히 좀 참고해 주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국회직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어보라 그랬지? 아주 우리 문제죠. 아주 일반적인 공무원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이런 문제는 사라져갈 거예요. 파생어로만 묶인 것은 5번입니다. 많다, 많이, 접사. 조심하세요. 알자라는 말은 알자라는 말은 이게 알이 접두사거든요. 보면은 알자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알자라는 말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알은 진짜, 그것, 알자의 뜻을 좋아하는 접두사이고요. 이게 접두사이기 때문에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그 다음에 해설지 꼭 읽어보세요. 돋보기라는 말이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접미사인, 접사인 파생어예요. 파생어. 예를 들어서 돋보기는 당연히 뭐예요? 이런 것이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접미사 기가 붙은 말인데 만약에 얘가 돋다와 이렇게 가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자꾸 왜 이러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의 1차 구성을 보이고 이런 식의 2차 구성을 보이는 말이면 얘는 합성어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복이라는 말은 보는 일, 복이라는 말은 접미사가 붙은 말이지만 이러면 얘가 하나의 어근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전에서 여러분들 얘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이게 직접 구성 요소의 마지막 핵심 역할을 한다고. 얘는 지금 돋보다, 우리가 돋보인다, 돋본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얘가 2차 구성 요소를 마지막에 붙은 말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어근과 그 다음에 접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그리고 철렁거리다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접미사. 철렁거리다, 거리네, 거리는, 거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접미사죠. 그렇기 때문에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죠. 여기서는 굳세다가 이제 굳고 세다, 굳고 세다, 굳다 세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중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린이 할 때 이게 어근이라고. 얘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어린이 할 때 이 이는 사람을 뜻하는 어근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도 합성어.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하나가 있죠. 접칼이 합성어. 접는 칼 또는 접은 칼 합성어고요. 나머지는 파생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녹다는 얼다 녹다, 얼다 녹다, 얼다 녹다가 결합한 뭐예요? 합성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파생어예요. 파생어. 됐지? 파생어지. 얘 끄집어내 봅시다. 같은 예로 보시면 돼요. 같은 예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서 여다지는 당연히 열다, 닫다, 이로써 우리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는 흔히 많이 보죠.
그래서 열다, 닫다, 이인데 만약에 얘가 사전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어근과 어근의 결합한 합성어일 거예요. 근데 사전에는 이렇게 등재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직접 구성 요소를 먼저 여기 한번 합성하고 이렇게 결합한 방식으로서 얘는 이런 식의 접사가 붙은 접미사죠. 접미사가 붙은 얘는 뭐야? 파생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거 답 몇 초 안에 나와? 그동안 나랑 공부한 그래도 그 뭐냐 짬밥이잖아. 답 몇 초 만에 나와? 이거 지금 두고서 30초 이상 생각하고 발 여기 담궜다 저기 담궜다 혼나야 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지금 이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거냐 영상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오래 걸리고 오답 내고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는 이 수준은 많이 높아요. 그냥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합성어, 파생어 드린 자료에 상당 부분 들어있고 교재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기에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골라드릴게요. 밸런타인데이 많이 했죠? 빨간색이 아니라 이거로 들어갔네.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엔도르핀. 엔돌핀이 아니라 엔도르핀. 엔도르핀. 그리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디 있지? 윈도.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었지? 크트프 중에서 플루트. 플루트. 바게트. 플루트. 그리고 마지막에 코즈모폴리턴. 코스모가 아니라 코즈모폴리턴. 이렇게 되는 거죠. 코즈모폴리턴. 나머지는 해설지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르세유가 아니라 마르세유. 해설지 보시면 되죠. 마르세유. 비어전. 그 다음에 앰뷸런스. 그리고 크리스 어천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은 몇 번 해서 3번. 5개니까. 얘는 넘어갈게 해설지로. 얘는 어차피 분명히 문제는 어법에 맞는 문장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보통 어법 하면은 뭐 성분이 생략됐느냐, 뭐 주술관계가 호응을 하느냐, 뭐 외래어식 표현이 들어갔느냐,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불분명한 중의적인 표현이 쓰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문제로는 성장률, 구름량 이런 식으로 맞춤법 표현이었어요. 맞춤법 표현. 특히나 두음법칙으로 쭉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또 싹 두기 나와버렸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냈죠. 맞춤법 문제예요. 해설지에 제가 올바른 맞춤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으니 해설지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얘는 4번으로 갑시다. 4번으로 갈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법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기억 봅시다. 이거 보면은 아마 오답 나온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법에 맞는 문장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시오라고 했어요. 됐지? 뭐 1번에 니은 여기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 있어요? 1번이 정답이고요. 여기서 니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 있어? 언제까지 뒤치다거리를 하다. 일단은 맞춤법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뒤치다거리를 하다 올 때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뒤치다거리는 뭐야? 뒤에서 뭔가 보살펴주거나 뒷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언제까지 네 뒷보살핌, 네 뒷일을 해야 하니? 라고 의문 제기할 수 있죠.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아주 좋은 문장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여러분들 별표 쳐주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당장 외워. 하락세 할 때는 아직겠지만은 하락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워두세요. 지금 치닫다를 외워야 돼요. 특히나 치닫다 외워야 돼요. 치닫다는 뭐야? 사전에서 치닫다를 찾으시면은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 위로 달리거나 힘차게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치닫다는 뭔가 위로 솟아오르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는 하락세와 치닫다가 호응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 담배는 피우다. 뭐 어미의 활용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냥 맞춤법 문제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걸맞다, 걸맞은. 그치. 그리고 맞다는 동사지만 걸맞다, 걸맞은 형용사죠. 이렇기 때문에 형용사인 것은 은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한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맞다가 옛날에는
동사였었어요. 동사.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중에서 정답에 맞는 것은 했단 말이야.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오케이 된 거. 근데 얘가 형용사가 추가되었죠. 2024년 1월인가에 형용사가 추가되었죠. 이거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문제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굳이 거기까지 출제를 할까 모르겠습니다. 맞다에 여기서는 동사, 이건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예문을 그대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문을 그대로.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얘기가 좀 길어져서 나중에 카메라 꺼지고 다음 주에 이제 원래 설명할 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게 걸맞다, 걸맞은, 알맞다, 알맞은 해가지고 맞다와 걸맞다, 맞다와 알맞다의 품사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고민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24년 1월에 품사를 갖다가 얘도 형용사를 넣어준 거거든요. 의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냥 사전에 있는 예문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했죠? 이 꽃에, 무정명사에는 에 붙고 유정명사에는 에게 붙는 것이죠. 이럴 때 맞는 것은 1번이 맞습니다. 5번. 우리 시험에도 뭐 아주 필요할 만한 그런 한자 문제죠. 한자 문제를 그냥 풀어서 풀어있는 것을 한자로, 한자 문제를 우리말로, 우리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번에 3번 배관시하다 진짜 많이 출제됐어요. 뭐 천착, 첩경, 진작, 여지껏 공무원 시험 됐고 공기왕 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됐어요. 특히나 그중에서 배관시라는 말에다가 전미사 하다 붙여가지고 배관시 하다로도 쓰죠. 여기서는 3번이 답이니까 배관시,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태도로 상대방을 이렇게 흘겨보는 태도를 배관시, 거기다가 전미사 합쳐서 배관시 한다 그래요. 친밀하지 않고 반가운 거 함정이에요. 안 돼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문제 풀이하고 상관없이 나 이게 6번 문제 이 지문 지금 이거 지문이 좀 길어가지고 좀 다음 문으로 넘어갔거든요. 나 이 지문 들어간 거 보고 나는 속으로 뭉클했어요. 혹시 이분 알아요? 허은이라는 분 여자분이시고요. 허은이라는 분 나도 잘 알지는 못해요. 허은이라는 분이 여자분이시고요. 일제 때 이 허은이라는 여자분 이 여사님 집이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독립운동가 집안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독립운동에 몸담으신 분이고요. 이 분들이 서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이 집에 많이 왔다 갔다 교류하겠죠. 그래서 이 허은 여사님께서 구술한 내용으로, 글을 잘 모르시니까 구술한 내용을 이제 채록해가지고 책 내용이 바로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 이 책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보고 정말 뭔가 뭉클했어요. 이 책을 나중에 혹시 고민해봐야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이 허은 여사님의 여기 내용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 구술이잖아, 말이잖아, 말. 그 말에 의한 말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막 뭐 어릴 때 도덕책에나서나 보던 아니면은 뭐 위대한 독립운동가 1월이 천상한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이 이 여사분의 말에 그냥 막 취업게 나와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죠. 뭐 육사는 말이야. 육사의 동생들 원일이랑 원조랑 원창이랑 뭐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분의 말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또 다른 면모와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런 것으로서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로 바로 갈게요. 그냥 비문학으로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비문학. 여기서 정답은 2번. 이육사가 시를 지어 읊었던 추억을 회상하는 것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많은 인물들이 언급했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절하지 않고요. 이육사가 시를 지어 읊었던 추억? 여기는 허은 여사가 구술로 지은 책이고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는 오답풀이 한번 해봅시다. 이육사는 31살에 체포되었다. 여기 나와요. 보면은 체포될 때 나이가 39이고 여기는 나오잖아. 그 다음 해를 이듬해라고 썼기 때문에 40살에 죽었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체포되고 난 이듬해에 죽었다고 했는데 그 나이가 40이니까 39이죠. 내용을 좀 찾아보면은 청포 입은 손님은 결국 광복이라는 곳이 출연했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육사의 아명이요. 아명은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이라고 하는데 아명이 원록이니까 아명 어린 시절 이름 아명 원록.
뭐 외우시는 분들은 아마 외우실 텐데 원래 이육사의 본명이 이원록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육사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이 정도는 단순 추론이죠. 그래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동생인 원일이하고 내 남편하고는 동갑이니 이육사가 원일이의 형이니까 이육사는 나의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추론 정도는 쉽게 할 수가 있죠. 오, 진짜 가슴 뭉클했어요. 오. 이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에요. 다 읽은 건 아니에요. 교보문고에 다른 일로 가서 책 사러 갔다가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서가지고 뭐 수십 분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났던 그런 책이었어요. 자, 7번. 인용부호 속 문장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 문장부터 봅시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동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만나다의 주체가 동생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세상 어떤 사람인지 내 동생을 좋아하나 봐. 다 만나려고 그래. 내 동생 인기인인가 봐. 아니면 동생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나 봐. 아무나 막 만나려고 그래. 이 만나다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A냐 B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중의성이 생겼죠. 그러니 만나다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1번 맞죠? 기억 맞죠? 동생이 주체가 되는 경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경우 이렇게. 그리고 리을 어떤은 부정칭이에요. 부정칭. 제가 부정칭 거기다가 설명해놨어요. 부정칭은 정해지지 안은 그것을 칭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방향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 또는 부정칭 대명사 그럽니다. 대부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난 아무나 좋아. 난 아무거나 먹을래 할 때 아무게 할 때 사람을 뜻하는 아무가 있는 것인데 어떤도 부정칭 대명사죠. 갑시다. 하다는 본동사 안 되지. 우리가 용어는 본용언, 보조용언. 용어는 동사, 형용사인데 본용언이 있고 보조용언이 있잖아요. 동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난다. 얘가 본용언, 본동사. 하다는 보조용언, 보조동사. 그러니까는 본동사는 틀렸습니다. 8번.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8번 문제는 좀 말이 길고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지만 그냥 다음 글을 읽고 이 글에 부합하는 것은 해도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문학은 다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에 추론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말라고. 그냥 다 비문학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지문, 넘겨야지. 지문이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게 좀 글씨가 좀 작은 거는 이해해 주세요. 한 화면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보시면 돼요. 프린트.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추론 잘못됐어요. 음식이라는 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부터 한 개인이 속한 상황을 추론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거시적인 관점을 추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 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거시적인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지적하지도 않았고 무슨 뭐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았으니까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죠. 그치? 얘는 지금 뭐예요? 사문이나 현재를 전체적으로 큰 관점에서 보는 게 거시적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 경제와 정치, 사회 모두 아우를 쓰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식의 역사를 통해서 거시적인 면, 미시적인 면을 모두 바라보아야지 뭐 거시적인 면의 한계를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 오답풀이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제가 해설지에다 넣어놨으니까. 하지만 제일 긴 게 나오는 게 바로 1번 오답이니까 배추, 배추김치. 이 배추가 지금의 배추와 과거의 배추가 달랐다면 지금의 배추김치와 과거의 배추김치도 달랐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었죠. 음식의 역사 기술과 관련된 예로서 배추를 예로 들었어요. 냉면, 잡채, 빈대떡도 그렇지라고 추론할 수 있지. 빈대떡, 잡채, 냉면에 들어가는 재료가 과거하고 지금도 달랐다면 과거의 냉면과 지금의 냉면은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음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단순 추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2, 3, 4의 오답풀이를 내가 다 해주면은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통해서 직접 해보는 게 더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따가 안 할 거 있어요. 이 다음 문제인 10번은 안 할게요. 가장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문제인데 제가 방향만 알려주고 갈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 설명이 없어도 도움을 받을 것들을 써놨으니까는. 9번 봅시다. 9번. 뭐 굳이 약간만 독해를 해볼게요. 너무 지문도 독해도 하나도 안 하고 문제만 가면 조금 그러니까 약간만 독해 해볼게요. 영양과소비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비만이 문제 생겼어요. 필요 이상의 영양분 섭취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날씬함에 대한 기준, 다이어트의 문제,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서 거식증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 그로 인해서 이거 문제,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거 연쇄적이죠, 연쇄적. 그를 원인, 결과의 식으로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여기서 가장 핵심 용어가 이어받았어요. 어린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런 문제를 삼나 보죠. 인구의 4%, 인구의 4%. 이따가 이거 선택지에 있었지. 직접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도 이따가 문제 선택지에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요리를 안 하지 않아요.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먹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막 움직여가지고 운동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데는 특징을 설명했죠. 신경식욕 부진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나는 분과다. 문제점을 언급했어요. 뭐가 문제냐. 되게 좋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잘못된 왜곡 문제. 나는 말랐는데 난 뚱뚱해. 그냥 불편해하는 왜곡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야? 죽어요. 이것도 이따가 선택지의 내용에 있었죠. 이 정도 놓고 여러분들 선택지는 여러분들 책으로 봅시다. 프린트로. 1번 신경식욕 부진증 환자는 스스로 식욕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2번 4% 정도이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걸리면 건강 악화로 생명을 잃을 확률이 아니지. 10명 중에 1명이니까 말한다면 10% 내외 정도? 그 다음에 신경식욕 부진증 환자는 영양분의 섭취뿐만 아니라 음식이 냄새조차 아니라니까. 음식을 냄새 맡아요. 음식을 요리하잖아요. 하지만 네가 안 먹고 남을 먹이는 거지. 그 다음에 영양분과 칼로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해박해요. 정답은 5번이고. 얘는 온라인 수험생은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온라인 수험생들은 당연히 저한테 질문 다 하고 하겠지만은 그냥 어쩌다가 타고 들어와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누군지 몰라서 질문하실 분들은 알아서 그냥 찾아와서 하시면 돼요. 이제 블로그로 질문하면 되는데 요 10번 문제는 풀이 안 할게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거 세요. 이거 셉니다. 지문도 상당히 길고 설마 우리 국어 시험에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선택지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참고로 우리 국어 시험은 순서 맞추기 문제가 필수적이진 않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100%다 이런 말은 없어. 하지만 국회직 문제는 100%예요. 2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리고 내가 뭐부터 보라 그랬어? 선택지부터 보라고 했는데 가가 다다다야. 물론 이거 단정 지으면 안 되는데 보통 시작이 2개, 3개면은 보통 3개부터가 맞지 않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얘는 정답도 또 2번이었어요.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풀이를 2개 넣어놨어요. 그래서 풀이 2개 넣었는데 먼저 나와 있는 풀이는 FM대로 풀이에요. 원칙대로의 풀이. 얘는 1에 가야지 글의 흐름이다 했어요. 하지만 뒤에 밑에 보면 접근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풀이를 더 넣어놨죠. 얘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얘를 만났을 때 가부터 갈래? 타부터 갈래? 이거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풀이를 해놨으니 2개를 다 읽어보면서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의 고민, 나의 고민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얘는 손 안 댈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접근에다가 다 해놓았어요. 알겠죠? 얘는 넘어갈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고민이나 저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 그런 것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1, 12는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13으로 갑시다.
13으로 갑시다. 참 보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인 막 지식적인 그런 전문적인 그 과학적이나 기술적인 글로 빠지지 않아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선택지 5개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철저히 적응하고 있는 종들은 과학 지식의 방대한 원천은 진화에 걸 작품이다. 굿한 거예요. 굿. 오늘날 살아있는 종들이 과연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견뎌왔고 이겨냈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뭐예요?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돕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생화학적 장치들이 있다고 했어요. 요약하면 뭡니까?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종들은 지금까지 뭐예요? 그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돕기 위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도와주어요. 어떤 거? 약물이에요. 그런 것의 사례입니다. 아스피린, 살리실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항생물질과 항말라제 발견을 필요해 한다. 이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지금 이것들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지금 시급한 것은 항생물질, 항말라제 발견이 지금 시급하대요. 이거 뭘까요?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물질들은 어떤 거? 항생물질이나 항말라리아제 물질들은 질병 유기체가 약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함에 따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질병 유기체가 약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함에 따라 효과가 줄어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질병 유기체가 약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뭐야? 병균이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성? 여기다 저항성을 획득했다. 이 말로 그대로 갈게. 사람이 저항성을 획득한 게 아니라 질병 유기체야. 라고 봤을 때 적절한 거 1번, 인간의 생명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야생종들을 연구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1번 선택지가. 그러니 글에 대한 이해가 맞고요. 2번, 유전 자체의 진화보다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생화학적 장치들이 달나라 같지? 2번에도 답할 수 없어요. 3번, 현재 살아있는 종들은 철저하게 환경에 적응한 결과물이므로 여기까지 인간이 처한 환경과 관계가 있다. 무관하다가 아니라 관련이 깊다. 4번, 인간이 질병 유기체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정확하게 이 말대로 고쳐볼게요. 인간 내부의 질병 유기체가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더 이상 항생물질, 항말라리아제를 써봤자 안 듣죠. 그러니 새로운 항생물질과 항말라리아제 발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기 새로운 말이 꼬야 이씨. 새로운 항생물질, 새로운 항말라리아제가 새로운 무기로서 필요한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들이 새롭게 등장한다고는 상상할 수 있지만 이 글에 따른다면은 기존의 질병 유기체가 약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죠. 정답은 1번. 너무 쉽지 뭘. 너무 쉽지. 5번. 야물딱지다는 표준어가 아니고 야무지다가 표준어고 나머지 다 복수 표준어. 15번은 어려웠어요? 난 근데 적어도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난 어려웠다고 말하면 난 매우 속상합니다. 왜냐면은 다시 말하지만 어문규정. 먼저 항이 있지? 그 다음에 사례가 있지? 예시가. 그리고 뭐 있어? 해설이 있지? 그리고 해설에 뭐 있어요? 사례 들어있죠. 여기서 지금 몇 번이야? 4번에 마음에 들어했다는 여기에 들어있는 사례였죠.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고 이해가 안 될 만한 것도 없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답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저는 좀 서운합니다. 좀 서운해요. 좀 많이 서운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5번에 4번 그녀는 새로 산 옷을 마음에 들어 했다. 일단 들어 하다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 없어요. 일단 1번 조건은 참고로 뭡니까? 이거 지우고 설명해 줄게요. 들어 하다는 1번 한 단어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붙였을 수 없어요. 띄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근거. 그 다음에 뭐 있어? 이 말을 갖다가 분석하면은 들다의 들. 그 다음에 하다잖아.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뭐뭐 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양성의 또는 하다의 구성이죠. 그치? 여기 이렇게 뜨자. 하다의 구성이죠. 이런 걸 갖다가 구라고 해요. 구라고 합니다. 그치? 이런 걸 갖다가 구라고 해요. 사전에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여기서 얘는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다죠. 마음에 들다죠. 마음에 들다를 갖다가 하나의 구의 형태로 바꾸어서 들어 했다라고 쓴 거예요. 들어 했다. 이처럼 뭐예요? 구에 결합된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로 띄었어야만 돼요. 들어 했다로. 마음에 들어 했다. 써줄까요? 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야? 먹고 싶다, 마음에 들다, 내키지 않다. 이런 식의 말로써 이것이 하나의 구 형태로 변화되어서 어하다, 어하다의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띄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띄었어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마음에 들어, 띄고 했다. 같은 예로서 같이 정리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해설지에다가도 제가 자세한 얘기 넣어놨으니까는 보시고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 일이 잘 될 법하다. 잘 되다가 본용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법하다, 듯하다, 듣씹다 이런 말들 전부 다 보조용언이었잖아요. 보조용언. 이런 것이니 갑시다. 되다와 법하다 사이에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요. 붙였음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법하다는 하나의 보조용언으로 굳은 말이기 때문에 붙였어야만 하는 것이고. 됐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오늘은 비가 올 똑같은 형식이야. 1번하고 똑같은 형식이야. 듯하다도 여기다 써볼까? 듯하다도 하나의 보조용언으로서 굳은 말이지만 요 사이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띄었어야만 하죠. 띄었어야만 하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 내용은 기억해둘 만하다 할 때 둘과 만하다 모두 보조용언이에요. 잘 봐요. 기억하다 본용언, 두다 보조용언. 왜? 야, 이거 기억해둬. 그치? 이런 거 알아둬. 보조용언. 그리고 만하다도 하나로 굳어버리는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이죠. 이럴 때는 뭐 있어요? 기억해, 파란색으로 가자. 기억해, 둘, 만하다로 모두 띄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은 붙였을 수 있거든요. 다 띄었으면 난잡하니까 기억해, 둘, 만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이 했지? 떠내려가다 한 단어. 됐어? 떠내려가다 한 단어. 그래서 얘는 본용언. 그리고 버리다 보조용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떠내려가다 얘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이고 버리다 보조용언이니까 띄어 쓰는 것이죠. 참고로 본용언, 보조용언은 붙여 쓸 수 있음을 허용하지만 떠내려가다가 뜨다, 내리다, 내려가다, 어가 연결음이 아닙니까? 앞말이 이렇게 합성용언, 합성어인 경우에는 여기를 띄어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붙여 쓰는 예외가 성립이 안 돼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번이냐? 그 4번이고 해설지에다가 제가 충분히 정확한 설명을 넣어놨으니 읽어보시면 더 좋고. 정리해 볼까요? 이 문제는
모든 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을 다 놓고 지금의 2024년 우리가 5월 기준이에요. 2024년 5월, 24년 5월 기준으로 모든 공무원 준비생들을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놓고 본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왜냐면 구석구석 냈잖아. 구석구석. 하지만은 우리 군무원 준비생들한테는 그냥 중간 정도의 문제죠. 어문 규정에 있는 사례들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하나도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서 갖고 온 건 아니잖아. 응용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중정도. 하루 말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니? 이런 것들은. 틀린 사람은 없겠죠? 생선은 졸여 먹는 것이지. 생선이 이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이거 어디 있어? 어우, 잠깐 먹지 마. 안 돼. 생선은 조리다, 조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선을 조리다 이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자, 뭐 나머지 해설지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참 좋은 문제죠. 장만영 작가의 달, 포도, 잎사귀. 먼저 주제부터 해야 돼요. 이 시를 읽을 줄 모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수사적인 표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아주 우리 시험 문제에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제목이 달, 포도, 잎사귀예요. 순이, 이거 제대로 읽었을까?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 아, 이게 아마 요거 헷갈린 사람 좀 있을 거예요. 얘가 정답은 지금 보면은 4번이고요. 아마 요거 헷갈린 사람 좀 있을 거예요. 도노법이 누군가를 부르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 여러분들 옛날 옛날 영화들 보면은 영숙이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를 빼고 영숙, 당신과의 시간이 참 소중하고 이런 거예요. 순이 뻘레오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 지금 도노법입니다. 도노법. 그렇지 않다면은 순이란 말은 왜 쓴 거야? 순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순이야, 벌레오는 고퉁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다른 나의 고요에 앉아서 향기로워.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가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들고 먹을 것. 지금 보면 어때요? 가을, 그렇지. 밤, 그 다음에 뜰의 풍경. 아주 고풍스럽고 예스럽고, 그 다음에 뭔가 호젓하고 운치 있고 그런 배경적인 요소를 말한 그런 시입니다. 시. 도노법은 여기에 있었고요. 공감각적 심상은 제가 했는데 공감각적 심상은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그치? 과일보다 향그럽다. 얘 빼고 달은 향그럽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면은 공감각적 심상은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감각에서 어떤 감각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랬지. 전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자, 여기서 달이니까 시각 나오고 향그럽다 했으니까 후각 나오잖아. 자,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시각의 후각화. 이렇게 가야 돼. 후각의 시각화. 어떻게 가야 돼? 3초, 2초, 1초. 여기서 지금 냄새 맡니? 달 되고서 한번 냄새 느껴져요? 지금 달이 호젓하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과일보다 향기로운 달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시적은 표현한 거죠. 뭐예요? 시각의 후각화. 시각의 후각화가 이루어진 2번. 그 다음에 물처럼 직유법 나왔으니까 한 번은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거니까. 아, 틀리지 맙시다.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이라고 했으니 지금 달 떠 있는 이 뜰의 모습이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이라고 한 것이니 동해바다를 본 건 아니죠. 동해바다를 생각한 거죠. 그치? 동해바다를 생각한 거죠. 동해바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일 뿐인 것이지 보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뭐라 그랬어? 달, 포도, 잎사귀가 시상전기의 주요 소재로 어디 있어? 달빛.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잎사귀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정답은 4번. 확실히 처음에 딱 볼 때 도노법을 못 찾을 수 있겠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 심지어 2번이나 했어.
여기서 도노법 못 찾은 사람들은 물론 지나고 난 일인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기를 읽어봐. 이게 지금 순이를 부르는 도노법이 아니라면 이건 무슨 표현이야? 순이 벌레 우는 고풍한 뜰. 벌레 이름이 순이야? 나방벌레 뭐 하듯이 순이벌레야? 사슴벌레 하듯이 순이벌레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순이포도네? 안 되죠?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얘는 순이를 부른 거야.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쉼표 하나 찍어주면 더 좋죠. 해설지 잘 읽어보세요. 해설지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해서 지금 기억은 30번. 사이시옷 조항이고요. 합성어 조항이에요. 여기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에 부합하려면은 합성어여야 돼요. 합성어가 아닌 것은 사이시옷 붙이지 않는 것이니까.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어딨어. 요거 봅시다. 미안. 자꾸 그려서. 여기서 이 웃은요, 접두사예요. 우리 많이 했죠? 이 웃은 접두사예요. 위의 뜻도 아니야. 그런 촌수상해 또는 높임으로써의 어른으로 뜻이기 때문에 얘는 접두사죠? 사전에서 이렇게 등재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본래 접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시옷인 것이지 얘는 사이시옷이 아닙니다. 사이시옷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옷이 들어있지만은 얘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물론 뭐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아서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얘는 사이시옷이냐 거기 합성어가 아니고 얘는 파생어예요. 파생어.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야 돼. 라고 보면은 귀병 맞죠? 귀 더하기 병, 귀병 사이시옷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더하기 몸, 인몸 얘는 뭐야? 니은 첨가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덧저고리 할 때 이 덧은 접두사예요. 설마 더저고리에 시옷이 붙은 게 아니잖아. 똑같은 사례를 보시면 되게 우더른하고. 그래서 덧저고리는 접두사기 때문에 얘는 뭐다? 파생어. 아웃. 그 다음에 텐마루 하나 됐지? 깨 더하기 입, 깨입, 깻잎. 아유, 됐다 맞죠? 그리고 여기 얘가 틀렸죠? 여기서도 이 세상에 도자리가 어딨습니까? 얘는 사이시옷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돛 더하기 자리. 나중에 사이시옷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돛 자리. 나 지금 여기서 선생님 돛이라는 어근 명사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사전 찾아봐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문 규정에 있는 해설들은 달달달달 봐야 되지 않겠어? 이거 지금 보면은 돛자리는 분명히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한글 맞춤법 설명에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이렇게 써 있죠? 돛의 시옷은 사이시옷과 관련이 없다. 돛은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돛자리에 쓰는 돛이 있고 돛바늘과 돛틀에 돛이 쓰인다라고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 해설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에 없는 해설이나 없는 예문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찾아내는 지엽적인 거면 어렵겠지만은 얘는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속상해요. 그 다음에 앞뒤, 뒷머리, 뒷머리 한 번 출제입니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베개 더하기 베갯닛 두 번 들어갔죠. 맞죠? 얘는 해설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절대값 맞고 그 다음에 가외일, 가웬일 맞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도리깨 열이면 사이시옷 안 붙었겠지?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사이시옷 붙는 게 맞춤법에 올바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가 이 사례에 맞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표준 발음은 도리깨열. 에이, 도리깨열로 니은 두 번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여기 디귿의 사례다. 이랬어요? 나머지는 맞고 이게 4번은 맞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오늘 이거 국회직 문제가 할 만하니까 좀 일찍 오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해설지에다 넣어놨으니까. 이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문학사 구석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디 고요 갖고 와가지고 어렵게 만들면은 풀고 나서도 화나잖아. 그치? 화나죠. 근데 이렇게 다 어딘가에 있는 예인데 나의 공부의 수준을 검색해가지고 막 생각하게 해서 맞게 하고 틀리게 하면은 틀리고 나서도 뭐 화는 날 수 있겠지만은 다시 공부하고 싶겠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직 문제 지난번에 기억나요? 그래서 강의하고 있을 때 떴잖아, 중간에. 다음 주 일찍 와라.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였었어요.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국회직 8급 문제는. 한자어 유무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해설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여기다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나 얘기했지만 사과를 수확하는 거 과일로서의 사과잖아. 그거 한자어고요. 여러분들 제가 해설지에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할 때 그 사과는 한자어다 아니다. 2초, 1초 그것도 뭐예요? 한자어예요. 용서할 사자. 그치? 얘는 하지 마. 20번 문제는 버려요. 버리세요. 이런 것까지. 이게 국회직 문제다 보니까는 이제 법률문이나 이런 데에 쓰이는 그런 어휘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도 법률문 순화어나 법률문 한자어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이건 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얘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 읽을 수 있겠어? 제목을 붙였으니 소설 아니면은 수필이겠지? 읽을 수 있겠어? 읽을 수 있겠어요? 읽어야지 풀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을게요. 창틀에 동그라니 올라앉은 그는, 아마 이거 하면 끝날 겁니다. 창틀에 동그라니 올라앉은 그는 지금 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등을 한껏 꼬부리고 무릎을 세운 자세에 어린아이처럼 혹은 늙은 꼽주처럼 보인다. 어쩌면 표면 장력으로 동그랗게 오므라든 한 손의 수온을 연상시켜 그 자체의 중량으로 도르르 미끄러 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창에는 철창이 들려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렌즈에 22핀을 맞출 때처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 인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는 인간을 관찰하고 있어요. 됐어요? 아직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관찰하는 사람도 나죠. 이거 1인칭이죠. 아직 그와 나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의 살갗 밑을 흐르는 혈액 속에는 표면장력이 있어서 늘 그렇게 자신의 표면장력을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엄원으로 웅크린 채. 참 표현이 이게 문학적 표현이죠. 그의 살갗 밑을 흐르는 혈액 속에는 표면장력이 있어서 뭔가 뜨려는 것이 표면장력이잖아. 자신의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염원으로 잔뜩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내가 보니 너무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미안합니다. 아주 죄송스럽군요 하는 듯한 웃음을 언제든 필요할 때 즉시 보낼 수 있도록 입안 쪽 어디쯤에 고여두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본 그는 언제나 사람한테만 이게 당신 미안합니다. 이거 어저께 먹던 짬뽕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보기엔. 내가 지금 보면 그를 되게 무시하듯 바라보네. 그지? 무시하듯 바라보네. 허공을 정확히 정육각형으로 조각조각 가르고 있는 창살로 상살이 그렇게 생겼어요. 노을빛이 붉어 불그레 빛나고 있다. 나는 때때로 밝은 밤 잠자리나 초파리의 수많은 겹눈이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창문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밖에서 관찰하고 누군가 나를 스토킹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한대요. 지가 그를 갖다 관찰하고 있으면서 네가 지금 이 공포를 그한테 주고 있잖아. 그는 여전히 웅크린 채 창틀에 휘휘 힙하는 걸 이렇게 하나? 공기의 진동은 내가 있는 곳 닿기도 전에 효리 형태를 쓰러뜨리고 나는 그거 어떤 곡줄이 힙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런 사건도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인물의 대립관계도 없는 그냥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느낀 나의 생각을 나의 관찰을 이렇게 쓴 것뿐이죠. 정답은 4.
1번 냉정하지 않아요. 냉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묘사했으니까. 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아요. 나를 통한 1인칭 서술 방식 맞죠? 초점화 대상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아니죠. 압축, 요약도 틀렸고요. 4번에 작품 속 장면이 그를 초점화하는 나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죠. 그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죠. 자, 어때요? 어려워? 전혀 어렵진 않은데 읽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 거죠. 읽기. 오정희 불해강. 그냥 이제 화면 넘어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 이거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 그 23번 문제 펴놓고 보시고, 나하고 그는 무슨 관계일까? 그가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혹시 일본식 외래어 표현인데 기계를 머신이라고, 기계는 머신이잖아. 머신. 그치, 머신이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기계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와가지고 그걸로 달달달달달달 그 미싱 박는다고 그러죠? 미싱한다고. 오바로 끝이고 막 일본식 말이거든요. 그 미싱을 다루는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달달달달달달 이거 하고 있겠죠. 그냥 실 치고 하는 것들.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찰입니다. 나는 아내고요. 집에 가면 아내도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을까? 매우 서운한데. 이거 꼭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추론 문제인데 23문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추론 문제인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갈 거예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읽어야 되지, 보기를 읽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상당히 손이 많이 갈 겁니다. 참고로 23번 문제와 같은 추론 문제가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 출제가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스타일을 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지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출제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수준적으로 보면 좀 높습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밀어 놓고 내가 23번 문제 같은 수준을 당장 내일까지 50개 풀어와 이러면 공부 안 되고 부당하지. 하나 정도 연습할 수 있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설지에다가 왜 그런지 이유와 그다음에 목적을 다 드러내놓았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볼게요. 25번 문제. 25번 문제. 일단은 얘를 들어갈 때 먼저 하고 싶은 말. 물론 여러분들은 나한테 세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없을 텐데, 야, 암표 나쁜 새끼잖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시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지문에서 문제를 뽑기 위한 것이지 그 지문의 내용이 사회적인 도덕이나 아니면은 가치관에 위배되는지 따지지 않아요. 물론 애를 패고 죽이고 사기치면 안 되죠. 그런 건 안 내겠지. 그러니 꼭 얘기하는 거, 비문학으로 제시된 글의 내용이 나의 가치나 내 사고관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와 정답에 집중하세요. 자, 간절히 드리는 말이에요. 공무원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암표 사는 거죠? 대리 줄서기, 암표 사는 거. 경작들은 왜 불만이야? 그치?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고 싶어서 산 거고 팔고 싶어서 샀는데. 이런 경제학적 논리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 들어갑니다. 자유시장 체제. 이 글에서 대전제 중에 하나죠.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도덕성 여부나 상관없이 구매하려는 사람이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치한다면 거래는 성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끊습니다. 대리 줄서기에 대해서 자유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주자가 있다. 자, 원, 개인 자유 존중. 내가 사고 싶어서 샀는데. 그치? 내가 공산주의야 빨갱이야? 사고 싶어서 샀는데. 그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유가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뭐라고 생각해? 다 이득되는 거. 너도 이익, 나도 이익.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은 돈 낸 놈도 좋고, 그 다음에 산 놈도 좋고, 줄을 선 사람도 좋고, 그치? 다 좋은 거잖아. 여기 내용에 따른다면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표를 산 사람은 줄을 안 서서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줄을 대신 서주고 표를 판 사람은 뭐야? 돈을 얻어서 좋고, 양측이 윈윈했으니 공리주의. 이런 얘기였죠? 뭐 예는 갖다가 24번은 그냥 2번 정도만 추론하고 갑시다.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암표매매가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효용, 안 돼. 사회적인 효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에서 암표매매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어떻게 반대? 아니, 내 맘이잖아.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의면에서 반대하겠지, 사회적 효용의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리주의. 2번이 답이고. 근데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자, 보기 갑시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면은 최고 가격을 내고 입장권을 손에 넣었어. 근데 재미없어. 그럴 수 있잖아. 재미없어. 또 어떤 사람은 와, 내가 이거 보려고 이 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표를 얻었어. 그래서 재밌어. 인 사람도 있겠지. 한마디로 뭐야?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재화를 사용하는 재화의 가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걸로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야. 알겠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 비판하는 거야. 공리주의는 뭐에서 써?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많은 사람이 좋으면 끝 된 거죠. 그러니 1번, 재화의 가치를 경제적 지불 능력이나 하는 합의된 거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똑같은 100원이지만 개인에 따라 만족도는 다른 것이죠. 그죠? 이렇게 비판. 나머지 오답풀이는 제가 넣어놨으니까는 해설지 보시면 되고, 좀 짧은 시간 안에 해설을 빨리 끝내느라고 좀 뭐랄까 좀 나도 급하고 조급한 면이 좀 있었는데, 나머지는 해설지로 대신하시고 질문과 답변은 얼마든지 오케이.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2회차 들어갑니다. 예.